저녁 7시 아들 민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케이크 위에서 흔들렸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며느리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그래야 하는데? 그때 은희가 민준이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민준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나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남의 집안일에 자꾸 간섭해요. 그리고는 내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괴롭히세요. 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민준이는 29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효자로 소문날 정도로 착한 아이였는데요. 은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이런 상태예요. 당분간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뺨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29년 동안 키운 아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렸거든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효성이 깊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서 내 생일 선물을 사다 주었고,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미리미리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흥분했나 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괜찮다. 엄마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해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당분간은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고 중간중간 말을 멈추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오후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민준이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 형은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아, 그런데 민준이 형이 갑자기 휴직을 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프신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직이라니요. 민준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휴직을 언제부터 했는데? 한 달 전쯤이요. 갑자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병가를 냈대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이상한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휴직을 했다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어제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오늘은 또 예전과 다른 말투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은희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했거든요. 저녁 무렵 민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리실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302호에서 어머님 방문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며느리분이 직접 오셔서 시어머님이 오시면 연락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드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요청이 들어왔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민준이가 휴직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확신했습니다. 은희가 뭔가 숨기고 있고 민준이를 이용해서 나를 멀리하려 한다는 것을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의심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민준이의 최근 행동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적어 나가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민준이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전부터 통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은희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 6개월은 가족 모임에도 잘 나왔고 명절 때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민준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언제부터 휴직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한 달 전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잠깐만요. 10월 15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네요. 10월 15일. 그날이 바로 은희가 처음으로 민준이의 정신 상태를 언급한 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오후에는 민준이가 다니던 병원에 가봤습니다. 혹시 정말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민준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어머니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등록된 보호자는 배우자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분의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호자에서 제가 빠져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정말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럼 언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나요? 그 정보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은희가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보호자에서 나를 제외시켰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둘의 일상을 직접 볼 수 있을까 해서요. 7시 반쯤 되자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가져오면 되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제 말만 듣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은희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명의 변경도 끝난 거네요?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차단했고요.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은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은희가 민준이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날 오전 9시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변화, 휴직, 병원 치료, 그리고 어제 들은 대화까지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아드님 명의의 재산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족이니까 등기부등본은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직접 은행에 가보시거나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곧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민준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탁드려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시죠?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명의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분 후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자가 김민준에서 박은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달 전 날짜로요. 이거 언제 바뀐 건가요? 10월 16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네요. 10월 16일. 민준이가 휴직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와서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너 집 명의를 은희한테 넘겼다는데 정말이야?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대답해. 정말 넘겼어? 네, 맞아요. 결혼했으니까 아내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민준이가 다니던 은행에 가봤습니다. 김민준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머니인데요. 그래도 본인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은행에서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은희 명의로 넘어갔고 예금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완전히 은희의 통제 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이거 전해달라고 하네요. 남자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서였어요. 은희가 민준이를 대신해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민준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제 정말 전쟁이구나. 법원 서류를 받은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실감했거든요. 재산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서 법까지 이용해서 나를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접근 금지 신청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심리를 할 텐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아드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죠? 병원 기록,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준이가 다니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알아봐야 했어요. 오후에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박 선생님 계시나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들이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준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상담이 어려워요. 그리고 환자분이 보호자를 부인으로만 지정해 두셨거든요. 또 다시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 앞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박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신데요? 김민준 환자 어머니입니다. 아들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서요. 박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부인분이 계속 입원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박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정말 아픈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경미한 스트레스성 장애 정도예요. 충분히 외래 치료로 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부인분이 환자가 위험하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입원은 언제부터 시켰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부인분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며 데려오셨어요. 일주일 전, 그때가 바로 내가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만날 수 있을까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부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카페에서 나온 후 나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 감금되어 있고 은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희 언니 친구 미영이에요. 누구라고요? 은희 대학 동창인데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을? 은희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제가 빨간 가방을 들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혹시 은희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가니 빨간 가방을 든 30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저 미영이에요. 네, 반가워요. 그런데 은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이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뭐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혼했죠.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미영이 꺼낸 휴대폰에는 은희와 나눈 대화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니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차단했고 남편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어. 곧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넘어올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 들려준 녹음을 듣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 녹음이 언제 된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은희가 술 마시고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전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완전히 일상 기능 저하가 되었죠. 은희의 강한 약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미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녹음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카페에서 나온 후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있어요.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미영이 준 녹음 파일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일단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감금되어 있다고요. 병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나는 직접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를 만나고 말겠다고 결심했어요. 김민준 환자 면회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있으신가요? 어머니인데 왜 동의서가 필요해요? 병원 규정상 보호자가 지정한 분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박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박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15분 후 박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부인이 외출한 사이예요. 아주 잠깐만 만나세요. 박 의사의 안내로 민준이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야위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민준아, 엄마야.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럼 엄마야. 괜찮아? 엄마,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매일 약을 먹이는데 머리가 이상해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약을 먹이는데? 모르겠어요. 은희가 가져다 주는 약인데 먹으면 멍해져요. 민준아, 엄마가 여기서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말요? 하지만 은희가 안 보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의사가 급하게 손짓했어요. 어머님, 빨리 나가세요. 부인이 돌아왔어요. 나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데리러 올게. 약 먹지 마. 병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은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피했어요. 계단에서 은희와 박 의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갔다 온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없었는데요.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약을 더 늘려주세요. 부인, 약을 너무 많이 먹이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용히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은희의 말을 듣고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민준이를 약물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곧바로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은희가 약물로 남편들을 조종한다는 증거요. 아, 그거라면 이전 남편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직접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제가 연락처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 남편분이 내일 만나자고 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과거를 아는 직접적인 증인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죠? 오후 3시에 서울역 만남의 광장이요. 파란 모자를 쓰고 계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서 파란 모자를 쓴 남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이상하게 초점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우진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민준 어머니시죠? 네, 만나주셔서 고마워요. 정우진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후유증인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은희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행복했죠. 언제부터 이상해졌나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요. 은희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약을 가져다 줬어요. 무슨 약이었나요? 처음에는 수면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니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됐죠. 정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깨어보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은희가 제가 폭력적이 되었다며 강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정말 폭력적이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약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게 은희 명의로 넘어갔어요. 집, 차, 예금 모든 것을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진은 2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은희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겨우 퇴원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약물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꼭 해야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정우진과 헤어진 후 나는 바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인을 찾았어요. 은희의 이전 남편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승산이 있겠네요. 언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를 정리해서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은희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미영의 급한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민준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슴이 주저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며 구급차로 데려갔대요. 다른 병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희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이제 민준이를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야. 민준이가 사라진 후 나는 미친 듯이 서울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김민준이라는 환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법원에서 은희 씨에 대한 수사 영장이 나왔어요.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민준이를 찾을 수 있나요? 경찰이 은희 씨를 추궁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은희 어머니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어디요? 인천 송도예요. 혹시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송도에 도착했어요. 은희 어머니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니 박은희가 이틀 전부터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계시나요? 네, 계실 거예요.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인천의 한 신도시 고급 아파트 201동 3004호예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도 함께 올라갔어요. 박은희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민준 씨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은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서해 가서 이야기하시죠. 은희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 후련했지만 아직 민준이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나는 은희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김민준 어머니입니다. 은희가 우리 아들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고 싶어서요. 은희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위험해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때 집안에서 휴대폰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 어머니가 받지 않으려 하자 나는 급하게 말했어요. 혹시 그 전화가 민준이에 관한 거라면 받아보세요. 제발이요. 은희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어디요? 은희가 미리 예약해둔 병원이 있대요. 거기에 입원시켜놨다고 하네요.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해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파주에 있는 병원은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도 낡고 음침한 느낌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자 원장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민준 환자가 여기 입원해 있나요? 그런 환자는 없는데요. 경찰관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사영장 나와 있으니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원장이 굴복했습니다. 3층 특실에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어떤 상태일지 상상하기 무서웠거든요. 특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민준아, 민준아.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왜 이런 상태인가요? 경찰관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나요? 보호자가 요청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엄마가 왔어. 이제 집에 가자. 그때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엄마, 무서웠어요. 민준이를 구급차에 태우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물 해독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민준이를 지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요. 민준이가 입원한 지 2주가 지나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물이 빠지면서 정신도 또렷해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저는 정말 끝났을 거예요. 민준이는 은희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가 점점 변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한다면서 약을 갖다 줬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잠 못 잔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네,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는 은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영이 제공한 녹음, 정우진의 증언, 그리고 병원 기록들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어요. 재판 당일 나와 민준이는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가 가져간 재산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다시 민준이 명의로 돌아왔고 은행 계좌도 원상 복구되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민준이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를 하나 차려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리스타 일을 배우고 나는 간단한 베이커리를 담당했어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정리를 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앞으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요. 은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민준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요.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하루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